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농업전망 2022 제2부의 제4분과 농산물 유통혁신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분과 좌장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입니다. 이번 분과에서는 농산물 지방도매시장 발전과 지역 유통의 혁신 방안, 그리고 디지털 무역 확산과 농식품 수출 과제 두 개의 주제 발표를 각각 15분씩 진행하고 30분간 지정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행사 전 영상으로 촬영되어서 영상 송출로 진행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회원 가입 후에 플랫폼 우측 하단에 질의응답 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토론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팅창을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분들이 실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농산물 지방도매시장 발전과 지역유통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연구위원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농산물 지방도매시장 발전과 지역유통 혁신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논의 배경입니다. 먼저 도매시장의 농산물 취급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매시장은 32개 공영 도매시장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연간 약 700만 톤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58%가 약 350만 톤에서 400만 톤이 32개 공영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첨가물 거래 물량 연평균 0.6%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도매시장으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인 서울 가락시장, 구리, 안산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특광역시인 대구 북부, 대전 노은, 광주 서부, 그리고 산지형 도매시장인 부산 반여, 포항, 안동 중심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며 지방 도매시장인 원주, 춘천, 익산, 전주, 정읍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주요 도매시장, 세계 주요국의 도매시장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크게 물량 수집 기능과 분산 기능, 가격 결정 기능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매시장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물량의 수집 주체와 분산 주체가 동일하고 가격 결정 방식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가격 결정 부분에서 경매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경매 비율이 약 70%에서 80%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 100%까지 경매가 진행이 됐지만 최근 상대 매매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경매 비율이 약 10%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 다음 미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도매시장 법인이 수집과 분산 기능을 실시하지 않고 도매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본다면 규모화된 도매상들이 직접 수집과 분산, 가격 결정 기능을 모두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은 도매시장의 수집과 분산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 쪽은 수집과 분산 주체가 대규모 기업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특징으로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거래 제도별로 취급 물량의 증가와 감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특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경매제 시장, 그러니까 경매 비율이 약 70%에서 80%의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약 25개, 전국의 25개 도매시장은 거래 비중이 해마다 연평균 0.2%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 도매인제 시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서시장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거래 물량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외적으로 서울 가락, 부산 엄궁, 반여, 대구 북부, 수원, 구리시장으로 중심으로 경매제와 정가 수의 매매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시장도 거래제도에 따라서 취급 물량이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 유통 순환 체계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농산물 대규모 거래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거리의 안전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면서 세계 각국으로 로컬 푸드, 푸드 플랜, 지역 유통 순환 체계, 짧은 유통, 지산지소 형태로 다양한 유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개념은 크게 다르지는 않고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된다라는 큰 틀 안에서 약간의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로컬 푸드와 같은 경우는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계하는 직거래 형태이고, 푸드 플랜은 어떤 계획 생산과 계획 소비에 의해서 농산물 유통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단위에서 국가 단위까지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데 큰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 발표에서 얘기하는 지역 유통 순환 체계는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유통하되 전국에 32개의 도매시장으로 구축되어 있는 지방 도매시장을 활용해서 생산자로부터 직접 물량을 수집하고 지역의 소비 주체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이런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매시장의 본원적 기능을 활용해서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논의 배경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어떤 수요가 식량 자급률의 하락이라든지 광우병 발생, 그리고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역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산지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공동농업 정책, 그린딜 정책, 순환경제 액션 플랜 등을 통해서 최근에 지역 유통 순환 체계가 뉴딜 정책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을 통해서 지역 유통 순환 체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특징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의 지방 도매 시장들이 최근에는 직거래 장터의 파머스 마켓으로 변화하면서 어떤 그 먹거리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방 도매시장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방 도매시장의 수집과 분산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지방 도매시장의 수집 기능에 좀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례 지역으로는 춘천, 진주, 익산을 선정하였는데, 선정 기준은 푸드 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도매시장 취급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익산에서는 지역 외에서 농산물이 반입되는 비중이 약 50%,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는 과체류의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외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농산물이 반입되는 비중이 98%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도 어떤 주산지형 도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외에서 반입되는 비중이 48%, 33%로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유통되고 순환되지 못하고 지역 외 농산물이 지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크게 이제 전송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송이라는 것은 대도시에 있는 도매시장에서 물건이 지방 도매시장으로 오는 것인데, 주로 가락시장에서 경매나 입찰이 끝난 농산물이 지방 도매시장으로 다시 한번 전송되는 형태로 거래되는 것입니다. 전송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지방도매시장법인의 열악한 수직 기능을 보완하고 농산물 구색 맞춤이 용이하거나 그리고 최근에 일부 도매시장 법인이 전송거래를 통해서 유통 방식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 도매시장이 대도시 도매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향상시키면서 지방 도매시장 법인의 지역 농산물 수집 능력 저하 그리고 지방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도매시장의 전송 기능은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켜 도매시장 법인의 수집 능력 저하 그리고 유통과 물류 비용 증가 그리고 지방 도매시장의 도매 기능 상심 및 재래시장화 촉진으로 연계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도매시장 중심의 지역유통 순환체계 필요성을 역으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도매시장의 현안 분석 부분에서 거래제도 변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985년도 이전 도매시장이 정비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용산, 청량리 시장을 중심으로 위탁상 중심의 불공정 거래가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서 1994년까지 도매시장 법인이 생기고 중매인을 통해서 경매를 하는 현대적인 거래 체계가 완성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매인이 도매시장 법인으로부터 물량을 수집하는 데 한계를 느껴서 농안법 파동을 일으켜서 1994년에 농안법 파동의 원인으로 일부 지금까지 도매시장 법인의 상장 거래를 통해서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하는 이러한 거래 형태가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는 외국과 같이 중도매인들이 직접 수집과 분산에 참여하는 시장 도매인 제도가 도입이 돼서 강서시장에서 예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상장 경매제와 시장 도매인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경매제는 수집과 분산의 주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물 거래의 원칙 때문에 산지에서 수집된 농산물은 반드시 도매시장에 와서 경매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거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격 발견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도매인제는 출하자가 중도매인에 비하여 시장 정보의 취득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정가 수입 매매를 둘러싸서 각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 어떤 시장 도매인 제도를 운영해서 가격과 소득 보전을 가락시장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전남현 공영시장 도매인제를 추진으로 어떤 공공성을 담보하고 그리고 가락시장 내에 전남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전용 공간을 만들어서 소득을 보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가락시장 그리고 구매자가 함께 가격을 결정하고 분산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형 공영 도매시장 제도를 시작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전북도 그리고 경북도, 충남도, 충북도, 제주도 외 모두 이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표준 하역비 제도입니다. 그동안 하역비는 정률제로서 총 4% 그리고 품목에 따라서 정액제로 3% 그래서 총 7%의 하역 수수료를 도매시장 법인이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정률제에 대한 4%가 도매시장 법인들이 담합해서 받았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7% 물류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물류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 유통 순환 체계와 지방 도매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지역의 첨가물 생산량 및 도매시장 거래량을 보면 각각의 지역에서 춘천, 익산, 진주에서는 도매시장 거래량보다 도매시장 취급 비중이 굉장히 외부에서 반입되는 농산물 때문에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도매시장에서 취급되는 비중이 약 20%에 불과한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 지역의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외식업체, 소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역 농산물을 이용률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익산시, 춘천시 모두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라는 비율은 3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역 농산물 판매율을 분석한 결과 지역 내 판매를 하고 있다는 10%에서 20%대로 나타나고 있고, 전부 다 타 지역산을 구입하거나 그리고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불균형이 일어나고 어떤 지역 유통 순환 체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혁신 방안으로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지역 도매시장 내에 어떤 푸드 플랜이라는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지역 농산물을 수집하고 분산하는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 지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에서 춘천 도매시장 내에 그 수집과 분산 시설을 통해서 공공급식 가공 저장 처리 센터를 만들어서 학교 급식에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매시장 법인들과 영업에 있어서 같이 협력하거나 분산해서 중도매인과 같이 공유하는 이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와 같은 경우도 일부 도매시장 인근에 학교급식센터가 있었습니다만 익산 원협이 도매시장 법인을 운영하면서 도매시장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농산물이 도매시장에서 구매해서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같은 경우는 외국 사례와 같이 굉장히 특이하게 도매시장 내에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되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매시장을 방문해서 도매와 소매 기능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도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매시장의 어떤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와 소매 기능이 지방 도매시장에서 좀 복합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도매시장 발전과 지역 유통 혁신 방안입니다. 발전과 혁신 방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시스템에서 지역 농산물 취급할 수 있는 전문 도매 법인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도매 법인들은 전국구 규모의 전국 농산물을 수집하고 분산하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 수집 체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법인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물류 기능과 공간을 활용해서 시장의 환경 및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 생산, 소비, 그리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육성해서 농산물 유통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과제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역 유통 순환 체계와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좀 지역 농산물을 취급하는 별도의 취급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가공, 소포장, 분산, 물류 고도화 시설들을 좀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 지속적 소비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고정 수요처 확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류 부분인데 중도매인과 가공, 소포장, 배송 업무를 협력해서 지자체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 첫 번째 주제는 그 뒷부분은 다시 한번 그 손을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디지털 무역 확산과 농식품 수출 과제를 주제로 정대희 전문연구원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입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디지털 무역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디지털 무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 현황은 어떠한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디지털 무역을 이용해서 우리가 농식품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전자상거래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케터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 중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2019년 13.3%에서 2025년 2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9년 4,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4.5%가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교역에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도 디지털 논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무역이란 무엇일까요? 1998년도에 WTO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되었지만은 현재까지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범위와 정의가 변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재화 서비스, 그리고 국경 간의 정보 이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을 디지털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가 간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교역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농식품 디지털 무역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농식품 무역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식품의 경우 동식물 검역, 그리고 소비자를 이용한 이력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관 과정이 길고 복잡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특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품질이 쉽게 저하되고 신선 농산물은 부패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품질이 통관 시간에 매우 민감하며 통관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냉장 창고를 사용해야 되는 추가 비용의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농식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거나 영세하기 때문에 농식품 수출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무역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종이 문서의 디지털화, 전자적 송수신, 전자상거래 등으로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경우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농식품 무역의 기회 요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한 통관 과정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가능성이 증대되는 기회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이용으로 물리적, 시간적, 비용적 제약이 완화되기 때문에 농식품 업체의 중소상공인들에게도 국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식품 무역에 있어서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무역 전환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무역 단계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입니다. 농식품 부분은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홍보나 거래선 확보에 매우 유용한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비대면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화상 상담이라든지 온라인 전시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할 때는 기술적,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선 발굴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계약이라든지 결제는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연계성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바이어들에게 상품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고요. 또 AI 기술을 이용할 경우 언어 장벽이 해소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상에서 주문과 결제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 확률이 증대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공공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쇼피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농업 부분에서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K푸드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물류 단계입니다. 농식품은 소규모 물량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규모 물량을 지급하고 또 운송 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에 따른 물류비 비용의 이점을 누리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특성상 신선도가 상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류 서비스의 품질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비용, 고품질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농식품 수출에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온라인 물류 플랫폼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풀필먼트 센터가 이용이 되고 있고 RFID라든지 IoT 기술들이 물류 서비스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통관 단계입니다. 국제교회에서는 세 가지가 이동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물품이 이동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이동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관련된 무역 관련 서류들이 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듯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다른 두 가지보다는 이 서류의 이동이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상품과 거래 대금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서류 이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역 관련 서류의 신속한 전달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디지털 기술이 사용될 경우에는 통관 시간 감축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또한 상품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장점 때문에 무역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FTA 체결 대상국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미국과 식물 검역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가 낮은 신남부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를 통한 원산지 국제 검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외환 및 보험 단계입니다. 무역에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수출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의 신용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시간이 4일에서 14일 정도로 장기간 소요됩니다. 이 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는 무역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 또한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역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킬 수도 있고 수출 거래 역량관리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출이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요. 신경장 거래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에는 4일에서 14일 걸리던 그 시간이 24시간 내로 단축되기도 합니다. 고객 관리 단계입니다. 국경 간 거래에서 국경 간 거래 특성상 바이어는 판매자나 상품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신뢰성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신뢰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SNS, 온라인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신뢰성 확보에도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SNS를 이용해서 많은 상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SNS를 이용할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직접 소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TV 홈쇼핑과처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식품 홍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식품 같은 경우는 상품의 특성상 상품의 특징인 맛과 향 같은 것을 문자나 사진 기반으로 자료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해소돼서 고객 응대에 유리한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단계에서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사후 관리를 하기도 하지만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도 또 에스크로 서비스에도 그 사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 구매 리스크가 감소됩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구매 확률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정보들을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을 할 경우에는 식품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인지도, 활용도, 사용 난이도, 유용성,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면 조사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적 기술 지원이 있는 기술, 예를 들면은 플랫폼 입점이라든지 온라인 박람회 참여 등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인지도와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디지털 무역 전환에는 정책적 여건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수출 품목에 따라서 각각의 기술 사용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난이도가 낮은 기술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역 원활화와 관련된 기술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의 협정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들의 경우 전문 인력의 부재가 기술 사용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수출 업체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농식품 디지털 무역 확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디지털 역량 강화와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 확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수출업체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물론 수출업체에 대해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은 기술 활용 난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가 수출업체들을 면담조사를 했을 경우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나 온라인 홍보 등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출 컨설팅 지원 사업 중에서 온라인 마케팅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문 인력도 보강해야 됩니다. 농식품에 대한 이해가 높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능숙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 실업 문제와 연계돼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풀 확대와 재원 확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코디네이터 육성 사업을 확장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도 강화해야 됩니다. 우선 수출 신용 보증 및 무역 보험 관련한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소시켜서 실질적으로 수출이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사용자들이 웹이나 모바일 어플 개발에 참여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요. 공용 플랫폼과 디지털 연계성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겠습니다. 실제 거래가 일어날 경우에는 간단한 클릭 하나만으로도 무역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가입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금융정보의 위헌조를 방지하고 거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디지털 연결성도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국가로 제한되어 있는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이라든지 전자식물 검열서 적용 국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역 관련 서류를 위변조를 방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통관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용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공동 물류기지의 연계성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물류기지의 풀피먼트 시스템화를 해서 물류 시스템의 효율화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IoT나 RFID 기술을 물류 시스템에 적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드 체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들은 초기 설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2024년에 종료가 되는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지원의 대안으로서 고려가 가능할 것입니다.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 확대화 방안입니다. 농산물 수출이 현재는 식품을 위주로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신선 농산물이 수출이 증가돼야 됩니다. 근데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신선도와 검역이나 통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수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식품 부분에 전용 B2B 플랫폼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푸드 트레이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확장과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뭐 결제, 배송, 수출 신고, 무역보험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공해서 농식품 수출업체들한테 제공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해외 수출 상담 및 박람회 기능도 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다 실감나는 농식품 홍보가 가능하고 또 기존과 다른 차별성 있는 박람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우크래프트라는 메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과 연계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에는 한국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K푸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플랫폼 입점도 단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체별 영양 평가를 통한 단계별 입점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영양 강화 단계, 온라인 수출 초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양 강화 단계로서 온라인 수출 컨설팅이라든지 통관 및 검역, 그리고 상품 개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의 교육을 참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수출이 가능한 기업이 됐을 경우에는 정부 전용관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인지도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체적으로 온라인 수출이 가능한 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을 조rop을 해서 독립적인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내 플랫폼 간 연결성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3대 플랫폼인 고비즈 코리아, 바이 코리아, 트레이드 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식품 분야의 K푸드 트레이드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면은 온라인 시장 확대와 제품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주제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1주제 송출의 문제로 뒷부분의 슬라이드가 한 7매 정도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 분과가 끝난 후에 다시 보기가 제공되오니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나라의 농산물 도매 시장이 도입된 것이 1980년대, 90년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동안 그동안의 농산물 유통 환경이 지금 크게 변했지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특히 지방 도매 시장에 현재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하는 내용과 앞으로 그러면 지방 도매 시장은 지역 유통 순환 체계의 주요한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산물 유통에서도 이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 유통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수출에서도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은 이 농식품 수출에 있어서 중소업체들에게는 사실 진입 장벽이 높았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변해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서 이제 소량 다품목 농식품 수출도 가능해졌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내용, 이 주제 발표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분과 농산물 유통 혁신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우측 하단 질의응답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대학교 김성훈 교수님입니다. 다음 농식품 신유통연구원의 송정환 부원장님입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 석준호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진경 과장님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최병옥 연구위원입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정대희 전문연구원입니다. 예, 그럼 우선 충남대학교 김성훈 교수님부터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충남대학교 김성훈입니다. 최병옥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지방도매시장에 대한 선택된 세 곳에 대한 진단과 이슈 제기 100% 공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과 혁신 방향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 박사님께서는 주로 이제 what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거기 조금 더 추가해서 who, 누구, 주체에 대한 이야기와 그 주체가 해야 될 역할인 how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지방도매시장이 경매만 하는 도매시장이 자꾸 좀 위축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의 먹거리라든지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기 발표되신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 지방 도매 시장의 중요한 도매 유통 주체인 도매법인이 경매를 통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에서 다른 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논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드 플랜 이야기도 하셨고, 지역 개발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경매를 기반으로 하는 상류보다는 물류적인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고유의 기능인 산지 수집 기능이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거래 제도가 경매보다는 이제 정가 수입 매매 쪽으로 좀 체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야 최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하신 부분에 이제 지방도매 시장에서 또 중요한 유통주체인 도매법인이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거고, 이 부분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아직까지도 한 70% 경매가 중심인 우리나라 전체의 도매시장 거래 제도에 대한 질문이 하나 던져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발표 내용은 없지만은 최근 4차 산업이나 디지털 뉴딜 등등에 의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거래를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정책적으로 많이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온라인 경매 전국 단위의 온라인 거래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지방도매 시장의 역할이 이제 부여가 될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나아갈지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최 박사님께서도 발표하셨고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현 상황에서는 지방도매 시장이 몇몇 곳을 빼고는 앞으로 계속해서 입지를 지켜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변해야 되는데, 이 변해야 될 때는 기존의 고유의 거래 체계와 다른 새로운 그런 역할과 거래 제도를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추가적으로 물류 기능이라든지 기존 하지 않았던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강하게 좀 제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저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이제 유통 지서나 거래 지서를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까 하는 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지방도매 시장이 그냥 소멸될 것인가,
또는 또 새로운 역할을 받아가지고 더 나아갈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추가적으로 이제 전선거래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전선거래라는 거는 뭐 유통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전선거래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도매시장, 특히 그중에서 도매법인의 그 역할과 역량이 커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되는데 얼마만큼 빨리 발빠르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우리한테 다 주어지는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성훈 교수님께서는 지방도매 시장에 이제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다. 그런데 특히 도매 법인이 상거래보다는 이제 물류, 특히 농산물 수집 기능을 강화를 통해서 좀 변화를 좀 시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신유통연구원 송정환 부원장님이십니다. 예, 최병욱 박사님께서 오랜 기간 계속 이 지방 도매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상당히 지방 도매 시장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매 시장 발전에서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지방 도매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은 오늘 발표에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도시권에 있는 지방 도매 시장이라든가 관련 도매 시장들은 그래도 일정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으나 특히 중소규모의 그 지방 도시에 있는 도매 시장들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방 도매 시장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도매 시장 어떤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아마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서도 그 지방 도매 시장이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매상과 음식점은 지방 도매 시장이 상당한 중요한 유통 경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것을 없앤다거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없앤다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것이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줬던 그런 어떤 조사였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이 되었던 부분이 이제 시장 도매 인재 문제인데요. 오늘 비교를 해주셨던 시장 중에서 시장 도매 인재를 채택한 시장들의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또 일정 시장들은 성장 속도가 좀 더 올라간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 거래제도는 지금 현재 오랜 기간 동안 도매시장 문제에 있어서 중요 이슈였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어떤 연구 결과들이 지방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중앙 도매시장에서도 거래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오늘 제공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신 내용이 이제 푸드 플랜과의 접목을 통해서 지방의 어떤 지역 농산물의 중요 거점으로서의 도매 시장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제공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저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봤냐면 그 제시해 주셨던 것 중에 지방 도매 시장의 가격 결정권 부분입니다. 이 지방 도매 시장의 문제의 출발점은 가격 형성 기능 자체가 거의 힘들다는 부분에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송 거래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이 지역 푸드 플랜과 연계된 지방 도매 시장이 과연 가격 결정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만만치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매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시장 도매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적인 어떤 그 방법들, 도출해내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지방 도매 시장에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김성훈 교수님 의견에 좀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온라인 부분입니다. 이 정부 정책에서 상당히 온라인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최근에 카펙스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온라인 도매 거래가 실제 오프라인 도매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지방 도매 시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고민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대희 박사님께서 수출 관련해서 조금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을 조금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일단 디지털 무역에 대한 컨셉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 우리 자료 내용에도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디지털 무역이라는 게 상당히 넓은 범위고 그래서 정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저는 이제 조금 더 실사고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관점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좀 그 정의를 한다거나, 정의라기는 좀 어렵지만 좀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컨셉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내용 중에서 나왔던 부분들, 특히 뭐냐면 최근에 이 디지털이 각 부문별로 이루어지면서 연계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의 장점이 이런 연계성들을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디지털 무역을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우리가 좀 정의하고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초창기다 보니까 유통이라든가 판촉 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생산부터 시작해서 이걸 좀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 밸류체인 전반으로 이 디지털 좀 더 활용하는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마 정책 방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제가 좀 관여하고 있지만 수출연구사업단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 과일 같은 경우는 과원에서 이 생산부터 선별, 그다음에 선박 수송,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소비자 피드백까지 요즘 디지털을 계속 접목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디지털 무역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노력들이 좀 부과되면 좋을 것 같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서 제시하셨던 디지털 역량 강화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특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어떤 우리 지원들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농민은 대상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역량 강화의 대상들이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요. 앞에서 제시해 주셨던 수출업체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만약 이 온라인 쪽이 전체적인 어떤 연계를 강화하는 쪽이라면 전반적인 우리 수출 밸류체인 전반의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지방 도매 시장에 전송을 하는 이유가 가격 형성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지역 푸드 플랜과 결합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 석준호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석준호입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농업 부분 디지털 활용 이슈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를 잘 잡아서 시의적절한 연구가 시행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OECD나 FAO 연구들에서 보면은 농업 부분 디지털 활용에 대한 연구들이 생산, 유통, 교육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들이 시행이 되어 왔는데, 보통은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제약 요인, 예를 들어서 규제적인 측면 때문에 기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농업 부분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다른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는데, 농산물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한 연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SPS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정도, 최근 2020년 OECD 연구 정도에서 그 정도 얘기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산물 교육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 이슈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인 이슈들을 발굴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너무 새롭고 폭넓은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이 단년 과제로서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단연 과제로 좀 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들까지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디지털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새롭게 올라오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점을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들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디지털 무역 관련된, 디지털 통상 관련된 이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식품 분야를 생각을 했을 때 수요는 제약되어 있고 공급은
기술 개발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농업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요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해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툴 중에 하나가 디지털 무역이다, 디지털 수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한 수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발점을 잡아줬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 연구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 향후 연구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에서의 추가 심층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각국 정부와 수출업체들의 화상 상담, 온라인 전시회, VR 기술을 활용한 가상 전시회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일반 제조품하고 농식품하고의 전시회의 활용이 굉장히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식품 같은 경우에는 맛, 향, 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전시회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까지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농식품의 특이성 때문에 전시회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도출해 나간다라 그러면 이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정말로 바이어들하고의 그런 미팅이라든지 바이어의 그런 구매 의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류 및 통관 단계에서의 추가 심층 연구로 좀 생각해 본 부분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관 절차를 줄이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플레이어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의 키 중에 하나는 전자 SPS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자 SPS를 미리부터 도입을 해서 많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교육 상대국으로 생각하는 국가들 자체가 개도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도국들이 전자 SPS를 도입할 수 있는 단계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ODA 일환으로 뭔가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ODA 목표 자체가 SDG 골을 달성하는 거긴 하지만, 국가 이익이라는 측면하고 SDG 골하고 어떻게 좀 믹스처를 잘해서 이런 주제들을 좀 뽑아내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수출 통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농산물 수출 단계별로 정리한 디지털 기술 활용성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기업들이나 국가들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세부적으로 발굴해낸다라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정책 재원이라든지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농식품 수출의 디지털 기술 활용 관련 설문 내용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전문 인력 부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인력이 힘이라는 부분인데 인력을 어떻게 키워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 어떤 코스워크, 어떤 형식으로 인재들을 키웠을 때 농업 부분 수출, 농업 부분 경쟁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중기부라든지 노동부에서도 굉장히 인력 양성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레이징은 그쪽에서라도 좀 해서 좀 스페시픽한 농림부하고 세 개 부처하고 합쳐가지고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조금 좀 정말 이 농식품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인력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향후에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무역 활성화 지원 정책을 굉장히 잘 정리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정책들과의 비교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연구는 농식품 수출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부 연구 과제 같은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이러한 맥락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판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연구해 주신 연구진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연구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점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석준호 교수님께서는 농산물 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데 앞으로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진경 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H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진경 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서 이제 석준호 교수님과 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발표하기 전에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바이코리아나 뭐 코토라의 뭐 바이코리아나 트레이드 코리아나 그다음에 뭐 고비지 코리아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저희 농식품부에서랑 APT가 같이 만든 K푸드 트레이드라는 B2B 플랫폼이 있는데요. 좀 차이점은 저희는 완전 농식품 중심이라는 거고 저쪽에 산자부 쪽에 있는 거는 공산품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트레이드 코리아나 이쪽에서는 농식품이 위주가 아니고 거기는 공산품 위주라서 저희랑은 약간 좀 대상이 좀 다릅니다. 농식품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국가별로 검역 조건이 조금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리자면 중국에서는 지금 간말랭이 같은 게 일반 가공품으로 분류되지 않고요. 그게 이제 감으로 신선 과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수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전문성이 좀 많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좀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수출 플랫폼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해외지사 근무 중국에서 3년 정도 했었고 나 여기 와서도 이제 플랫폼을 제가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제는 좀 약간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추진 상황이나 농식품부나 저희 AT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한 2월부터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이제 계속 셧다운이 됐었고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셧다운 같은 문제들로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박람회라든지 뭐 판촉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초청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옮겨가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고 마침 국제적인 유통 환경 자체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도 거의 2명 중에 1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점에 착안을 해서 2020년 11월에 중국의 이제 쿠팡 같은 굉장히 큰 B2C 몰이죠. 1인데 티몰이라는 곳에 한국 식품관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K푸드 트레이드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아그로 트레이드라고 바이어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였던 이 사이트를 거래 알선 B2B 중심으로 개편을 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2021년 작년 초에 농식품부와 저희가 아무래도 온라인 쪽으로 어떤 지원 사업이 필요하신지 수출 기업들한테 직접 여쭤보자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정 박사님께서 하신 연구 결과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수출 기업 54% 정도의 수출 기업들이 B2C 해외 B2C몰에 대한 경험이 없으셨고 하지만 해외에 한국관을 희망하신다는 한국관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비치셨고 하지만 이런 지원 인력 온라인 쪽을 하시는 예를 들면 뭐 제품을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아마존 같은데 이렇게 제품을 올린다고 하면 그게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요. 그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준다든가 하는 그 지원 인력이 부족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아마존에 올릴 때 동영상 같은 것도 다국어가 돼야 지원이 돼야 뭐 소비자들이 보고선 그거를 뭐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바이어가 보고도 이해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온라인 콘텐츠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들을 결과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2021년 사업부터는 온라인 쪽을 그쪽으로 이제 강화를 해서 B2B, B2C 그리고 온라인 코디네이터 육성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 쪽으로 해서 지원을 드렸습니다. 이게 근데 다행히 온라인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분들을 아예 신청 기업들에 보내드려서 온라인 지원을 해드리는 거였고요. 이거는 다행히 저희가 결과를 봤더니 92% 정도가 만족을 하셨다고 결과를 얻었는데 이렇게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수출 플랫폼 TF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담당하는 사업은 티몰 한국관이랑 그다음에 K푸드 트레이드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입니다. 저희가 지금 B2B 플랫폼을
작년 10월에 개편해서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무래도 어떤 플랫폼이든지 아마 기억하실 건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B2C긴 하지만 처음에 가입자들을 끌어들일 때는 뭐 100원에 뭐 삼겹살 뭐 이렇게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B2B는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AT가 18개의 해외 지사가 있습니다. 그 해외 지사에 뭐 수백 명의 바이어들이 있지만 진성 바이어들이 한 뭐 20-30명 정도 되는데 이 바이어들을 이 창고로 K푸드 트레이드라는 창고로 뭐 판촉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해가지고 유인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이 K푸드 트레이드에 수출 기업들이 제품을 올렸을 때 계속 노출을 해서 거래를 알선시키는 방법으로 일단은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지금 보시면 뭐 결제도 되고 통관도 되고 뭐 물류도 되고 하는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1단계에서 10단계가 있다고 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은 10단계 이상향적인 파라다이스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단계별로 어떤 플랫폼이든지 단계별로 이렇게 밟아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 중에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주로 AT에서 하고 있는 K푸드 트레이드 사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이 토론자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첫 번째 발표해주신 최병옥 연구위원님의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욱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만 가장 먼저 좀 답변 드려야 할 부분이 우리 송정환 부원장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지역 푸드 플랜과 연계한 도매시장 가격 결정권을 어떻게 해야 하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 주산지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가져와서 대량 경매의 대량 거래의 효율성 그리고 규모의 경제 이런 부분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격 발견 방식이 경매 제도를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빠르게 소비지에 분산시키는 이런 거를 제도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락동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전국의 32개 공영 도매시장이 대부분 경매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 푸드 플랜과 연계한 도매시장 가격 결정권이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역사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광역시나 시, 군 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큰 대도시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중소규모 인구 약 28만에서 50만 수준의 중소규모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처럼 거래 물량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적정한 지역 농산물을 수집해서 안정적인 가격에 거래돼서 한정된 소비처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를 생산자도 소비자도 모두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를 파악한다면 그 수요에 적합한 품목과 생산 스케줄을 그 전문 코디네이터나 농협이나 도매시장 법인이 사전에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작부 체계를 정하고 어떤 생산량을 조절하고 기상 변화에 따라서 물량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조정하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를 맞춘다면 경매를 하지 굳이 대량 거래인 경매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예약형 정가 수의 매매로 충분히 가격을 결정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래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주요국 그러니까 미국, 일본, 유럽 이런 국가와 우리나라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모두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격의 주도권을 도매시장 법인이 갖냐 중도매인이 갖냐가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서로 합의와 협의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 그러니까 차기 작형 생산이 보장되는 안정적 가격 수준, 생산자도 희망을 하고 소비자도 희망을 하는 그런 가격 수준을 서로 찾아서 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찾아가는 게 지역 유통 순환 체계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보조라든지 중앙정부 보조가 좀 있다면 이런 그 지역 농산물 생산 체계에서 계약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상 리스크, 생산 불확실성, 생산자의 소득 안정 이런 부분을 조금 보장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가능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소포장과 물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성훈 충남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중국의 이제 그 사례 지역의 도매 시장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그 시군, 중소도시 시군에 가면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익산시만 해도 재래시장이 한 5개에서 6개 정도는 있었고, 근데 그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농산물이 엄청나게 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유럽이나 이런 시장을 가보면 지역 농산물이 어떤 골목 상권이나 요식업체 중심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유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 경로를 추적을 해보니까 전부 다 지방 도매 시장에서 수집된 지역 농산물이 재래시장까지 유통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안정성 검사 체계 그리고 품목 다양성 이런 부분을 만족을 시킨다면 소포장 그리고 요식업체 그리고 가정용 소비에 적합한 농산물 공급이 재래시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소비지 특성상 자영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메뉴를 도매시장에서 해썹시설을 갖춘 밀키트 형태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한다면 요식업체도 좋고 도매시장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그런 효과적인 지역 유통 순환 체계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많은 질문을 좀 요약해서 간단히 2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정대희 전문연구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선 세 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좋은 내용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발표한 내용은 현재 시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미래 시점에 좀 더 방점을 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좀 거기에 좀 중점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어떤 기술들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도입을 해서 연결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께서 말씀 주신 것들을 크게 두 꼭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계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세부 연구들 앞으로 향후의 연구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그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요. 특히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전산화, 그러니까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들이 그게 하나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화된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 단계라도 끊어지면은 거기서 디지털적 연결성이 끊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어떤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고려가 되어서 정책들이라든지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단계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제일 먼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세부 연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수출 업체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 연구기관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정부라든지 사업을 주최하고 있는 AT도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로따로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같이 좀 모여서 이야기가 될 때 이 효과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의 토론자분들 그리고 두 분의 발표자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할 텐데요. 제가 질의응답 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해서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K푸드 트레이드와 국내 3대 B2B 플랫폼을 연동한다고 하셨는데 이 연동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또 이 어떻게 연동을 해서 수출 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냐,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은 아직까지 다 실현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전에 박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그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큰 단계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다음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DB라든지 데이터베이스들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플랫폼에 상품이 올라갔을 때 그 상품의 정보들이 다른 플랫폼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계성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AA라는 플랫폼에 상품에 대한 문의가 왔을 때 해당 플랫폼에서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은 다른 플랫폼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이 디지털 전환 용어가 좀 어렵죠. 이 용어가 한 번에 와닿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하면서 디지털 전환이란 용어를 실생활에 가깝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새로운 기술들이나 이런 개념들이 많다 보니까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 정보가 전산화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연결되는 것이 디지털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배달 어플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식당들을 보면은 우리가 식당들에 가서는 메뉴판을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근데 아날로그로 있던 메뉴판 정보를 사진을 찍거나 다른 그래픽화를 해서 만드는 것이 전산화고요. 그 전산화된 정보들이 하나의 플랫폼들에 모여 있고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이 거기 접속을 해서 결제를 하고 결제된 정보가 배송업체로부터 전달이 되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디지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 이용되는 이 플랫폼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국제 거래에서도 연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좀 많이 지나서 이것으로 4분과 농산물 유통혁신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토론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전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자료 그리고 영상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전망 2022 2부의 주제 2부 4분과의 주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에 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